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도큐멘터리 전쟁사. 저희가 중세로 건너와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시고 요거 나올 때를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한번 노래로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달리자, 말 달리자. 닥쳐! 닥쳐! 닥치고 내 말 들어! 노래를 하시길래 제가 노래로 답가를 네, 해드린 겁니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 노래를 꺼낸 이유는 바로 초원이 됐던 사막이 됐던 평원이 됐던 그 어디든 말을 달리면서 정말 전 세계를 누볐던 최고의 이 영토를 자랑했던 제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꺼냅니다. 초원의 강자 세계로 눈을 돌리라. 몽골 전쟁사 1탄 칭기즈칸의 정복전쟁. 자, 징기스칸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제가 흉노 전쟁 이 얘기를 할 때 나왔던 말인데요. 바람처럼 이 초원을 떠도는 유목민, 모래알처럼 뭉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몽골족의 상황 이때 당시에는 어땠는지 한번 먼저 짚어보죠. 그러니까 몽골족이 역사상 첫 모습을 드러낸 게 8세기 중엽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지난주에 바이킹 했었죠? 바이킹도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 등장했을 때예요. 아시아에서 몽골족이 대제국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바로 유럽에서는 바이킹족이 나왔었죠. 원래 이 몽골족은 흑룡강 중상류 지역의 목축과 유목민족이었어요. 스스로를 몽고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몽고르의 뜻이 뭐냐면 영원한 불, 이런 뜻입니다. 몽골족 전설에 따르면 푸른 늑대와 흰 사슴의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푸른 늑대와 흰 사슴이요? 아니, 둘은 같이 있으면 누구 하나가 잡혀먹는 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름이에요. 강철, 푸른 늑대. 그래서 푸른 늑대 되게 좋아해. 뭐 좀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이쁜 여자한테는 흰 사슴이라고 잘 붙여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저 여자의 후손이지 뭐. 그게 뭐 늑대하고 사슴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왜 뭐 늑대와 함께 춤을 뭐 주먹 쥐고 일어서. 몽골족이 나왔을 때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은 일단 금나라라는 존재를 뺄 수가 없어요. 진족이었던 금나라가 이제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가 남송으로 이제 옮겨갔던 그 시기고요. 근데 이 금나라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이 금나라가 같은 유목민족이었던 요나라한테 정말 많은 핍박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복수심을 키우면서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금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교훈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몽골족한테 아주 강한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이 뭐 어느 정도였냐면 이른바 산화제한까지 시켰어요. 저런. 남자들 많이 낳지 말아라. 혹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정도였거든요. 요나라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면서 몽골족한테 이제 나중에는 뒤집히죠. 완전히 먹혀버리죠. 꼭 보면 후임들한테 독하게 하는 선임이 있을 때 그 후임들이 나는 정말 저 인간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데 꼭 후임 괴롭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몽골 내부의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유목민의 삶은 뭐 거의 안 변하고 흘러오는데, 유목민족들이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겨울만 되면 모든 게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바이킹이 세진 게 자기들끼리 털어먹다가 그랬거든요. 몽고족도 똑같아요. 겨울 되면 연마을 가서 털어와야 돼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털어먹고 사니까 서로 왼수가 되고 강한 자 밑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몽고족 하면 늘 안다라고 의형제 맺고, 영화 보면 맨날 뭐 초원에서 만나서 친구요, 그럼 뭐 평생 친구 그러는데,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의리 찾는다는 건 언제든지 등에서 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목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정말 힘의 논리예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배신해줄 수 있어요. 배신이라고 안 해요. 강한 자 밑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 거는 그냥 삶의 진리 아니냐. 그래서 가요. 그리고 또 리더 입장에서는 복수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흉노전쟁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복수를 잊어버리면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친구 복수도 해줘야지, 뭐 누구 복수도 해줘야지, 뭐 다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단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나라가 그걸 잘 이용하죠. 막 이런 뭐 복수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 이용해서 부족 간의 이간질을 시켜요. 그러니까 전체 민족이 통합될 수 없고 계속 분열되는 거죠. 이걸 아주 대단히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때 몽골이라는 건 원래는 그 징기스칸 내 작은 부족이었어요. 당시 이쪽에는 타타르, 메르키트, 나이만, 케레이트 이런 큰 부족들이 있었고,
중소부족까지 한 50개 부족이 있었대는데 몽골 부족은 그 중에 하나의 작은 집단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고 서로가 복수의 끈으로 얽혀있던 유목민족들을 또 하나로 이끌어 나가는 또 이 통합하는 영웅이 또 탄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징기스칸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먼저 인물 탐구부터 들어가 보죠.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사를 바꾼 정복자 칭기즈칸. 평생 동안 징기스칸에는 수많은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괴자, 신의 재앙, 또 왕중의 왕, 대전사, 정말 수많은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별명이 과장이 아니라 정말 다 맞는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이름은 태무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태무친이라는 이름이 이제 강철 좋은 쇠라 하는 뭐 그런 건데, 아버지가 이제 부족장이었어요. 굉장히 유력한 부족장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좀 뻥일 거라는 뭐 설도 있어요. 뭐 그냥 부족장인데 어느 날 옆마을 가서 적장을 사로잡고 털어왔는데 그때 아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로잡아온 애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적장을 뭐 사로잡고 그들의 명예도 지켜주는 것이 뭐 이것이 뭐 전사로서의 긍지다 뭐. 그래서 내가 너의 목을 베지만 너의 이름을 내 아들에게 따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했는지 얘들은 복잡하게 생각 안 하는 게 특징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이름 괜찮네. 그래서 졌을지 뭐. 9살이라는 설도 있고 13살이라는 설도 있는데 9살은 너무 어려서 13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그 아버지 의형제 맺는데 가서 이쁜 소녀 하나 보고 약혼을 해요. 13살이에요? 그때 조혼해요, 다들 미리. 네. 그 대신에 나이 들 때까지는 결혼 못 하는 거죠. 이게 약속만 하는 거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독살당해요, 타타르인한테. 여기서 이제 태무진의 시련이 시작되는데, 아까 얼마든지 배신한다고 그랬잖아요. 13살짜리가 족장이 되니까 쟤를 믿고 어떻게 했어. 그쵸. 부족들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정사정 없어요. 자기 친인척,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어릴 때 형처럼 따르던 이게 세상의 진리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의 가족과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부족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거의 3분의 2가 떠나고 이때부터 어린 태무진이 중요한 걸 깨닫는 거죠. 세상에는 배신하는 사람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 이 둘을 어떻게 판별하느냐,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승자가 되는 법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데, 이 절실하게 깨닫는 과정이 처절하죠. 왜냐하면 3분의 2가 떠나니까 바로 타치오드족이 들어와서 태무진을 잡아가서 노예로 부립니다. 거기서 수년간 고생하다가 탈출을 해요. 우리가 알지만 이 초원에 있는 사람들 추적들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다가 물속에 뛰어들어 숨었어요. 근데 이게 추격대가 온 거야. 근데 어둠 속에도 고개는 내놓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있으니까 끝에 가던 사람이 태무진을 봤어요. 근데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주더래요. 그래서 살아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지금 여기 숨어서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나와서 그 자기 보고서 그냥 갖다 내있죠. 걔를 따라가요.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그쵸, 이건 강심. 제가 분명히 뭔가 저 부족 내에서 뭐 이단이거나 뭐가 있는 한이 있는 애다. 그랬더니 대단하네요. 그 사람이 정말 목숨을 걸고 탈출시켜 줍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대담한 판단력과 용기, 이게 있으니까 리더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막 형제요, 나는 형제의 은혜를 잊지 않겠네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서 자기를 배신할 사람과 이 배신하지 않을 사람 찾아내는데, 징기스칸이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배신을 안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배신하면 다 죽여버릴 근데 꼭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배신하면 죽이는 건 기본인데, 사실은 정말 배신 안 할 사람을 찾아내고 잘 판단하는 거군요. 그 배신 안 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징기스칸의 탁월한 능력이에요. 탈출했는데 탈출이 끝이 아니고, 탈출 와보니까 해모진 가족들은 초원에서 이제 부족도 없이 가족끼리 떠돌면서 뭐라고 하죠? 무리가 없는 거, 위험하잖아요. 광야에서 떠돌면서 오랜 세월을 도망자 생활처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힘든데, 이 기간 동안에 태무진은 어쨌든 성장하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게 탈출하고 이런 애가 있는데 저놈이 실력이 있대더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소문이 나고 조금씩 무리를 끌어모으면서 성장을 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징기스칸은 너무너무 힘든 시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한때 좀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이 글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칭기스칸의 결의라는 글귀거든요. 네. 어떤 분이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또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또 이거 듣고 페리클레스 못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징기스칸의 결의.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방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나 귀 밑에 지금 소름. 이 사무치는 외로움, 그 다음에 사무치는 고독감을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극복하면서 가슴에 뭐가 쌓였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내가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면서 제국을 이루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거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믿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 살인마가 돼요. 내가 정말 복수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 주저앉죠. 그렇죠. 근데 징기스칸은 쟤들을 다 내 부하로 만들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게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 말. 요즘에 사실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포기를 합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을 해요. 그쵸. 근데 이걸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순간 바로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된다라는 말. 저는 정말로 이 말을 좀 가슴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전 얘기를 듣고 그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옥타비아누스로 선정이 됐을 때 안토니우스가 분노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징기스칸은 그거를 다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걸 봐서는 난 안토니우스는 여자한테 빠졌었으니까 그거하고 좀 다르고요. 여자가 있었어. 아 그래요? 징기스칸은 여자가 없어. 징기스칸 부인이 500명이에요. 더 대단하죠. 500명이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다다익선인가요? 한 명이라도 괜찮은 사람이 나 낫죠. 진짜 나는 40년 살면서 한 번도 징기스칸이 부럽다는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오늘 부럽습니까? A little bit. 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징기스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내왔는지를 고스란히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어떤 사람들과 인연을 좀 맺게 되나요? 일단은 이 징기스칸이, 태무진이 제가 생각했을 땐 비교적 장가를 잘 가요. 첫 번째 부인이 옹기라트 가문의 보르테와 결혼하는데 이 장인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인을 보고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예수게이 안다, 즉 의형제였던 게레이트 부족의 칸인 옹칸, 이 사람한테도 많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태무진의 안다, 즉 숙적의 라이벌이었죠. 자무카.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무카. 어렸을 땐 자무카하고 정말 같이 어울려서 많이 놀았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라이벌이 돼요. 숙명의 라이벌이 되죠. 일단은 자신을 의탁하러 갔을 때 가족들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혼자 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제일 후원 세력이 방금 말씀하신 그 처가하고 장인어른 케레이트의 옹칸인데 태무진이 바로 찾아가질 않아요. 태무진은 정말 그거 또렷했어요. 내가 그냥 찾아가면 식객이 돼요. 세력이 이끌어진 다음에 가요. 그러면 거래 관계예요. 자, 내가 이 정도 컸어. 이제 우리 협력 사업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밑에 가서 그 거짓 걸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인한테 갈 때도 그때 안 가고 자기 어느 정도 세력이 만들어진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 상대로 생각을 해요. 이게 태무진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하들이 있잖아요.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저 사람이 식객으로 갔죠. 그럼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그러면 부하들도 결국 저 사람의 지휘를 받는 거면 누가 내 편인지 몰라요. 그리고 부하들이 누구를 존경하겠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는 걸 보고 부하들이 따라와야 나를 믿으래와 안 믿으래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태무진은 이게 10대 때 벌써 이렇게 해요. 그래서 친인척이라고 믿지 않고 다른 걸로 믿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인품과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시족보다는 동료, 형제보다는 전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친위 부대 중에서 왜 누케르라고 있거든요. 이 누케르를 뽑을 때 병사들의 출신을 안 따져요. 특히 이 누케르에 있었던 두 명의 명장이 있어요. 이제 제베하고 수부타이인데. 수부타이 알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몽골족의 전사 하면은 완전히 뭐 그야말로 마초의 이런 기질인데 수부타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이게 지략가예요. 머리 돌아가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게 정말 남달랐어요. 특히 이제 러시아 원정 때 수부타이의 능력이 발휘되는데 추우니까 러시아군하고 싸우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우린 추운 게 낫다. 왜? 강이 얼면 말이 강을 건널 수 있다. 이런 역발상을 해요. 그래서 추우니까 몽골군이 안 오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던 러시아군을 강을 건너서 그야말로 기습을 해서 한 번에 무너뜨려요. 그럼 수부타이 말고 그 제베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베는 원래 칭기스칸을 암살하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내 밑으로 우와. 예. 근데 칭기스칸이 자기 말에 화를 맞아요. 근데 다 알죠. 아, 나 쏘려고 했던 거다. 그때 제베가 나타나서 나다. 근데 나는 말을 쏜 게 아니라 당신을 쏘려고 했다. 여기서 쿨하게 징기스칸이 오케이 그럼 너 내 밑에서 한번 일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왜요? 아니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그 부하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 정도 담력이 있고. 더 웃기는 건 제베가 그리고 말을 주니까 도망쳐버려요. 보통식으로 몽고 싸움 배신 이거 용납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배신자로 가는 게 저건 능력자고 의린했다 해서 나중에 결국 자기 부하로 만들어요. 아까 수부타이가 지략가면 제베는 최전방이거든요. 이제 말 타고 몰고 다니면서 활을 쏠 때 정말 잘 쐈어요, 이 사람이. 제베가 또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수부타이가 원래 제베 부장이에요. 제베 밑에서 커요. 그러니까 나이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초창기 사령관은 제베였는데 그 몽고군이 세웠던 어떤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전술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 활용했던 사람이 제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가서 맹활약을 하는 게 수부타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 테무치는 자기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눈도 있었고 그들을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도 빛을 발하기 때문에 세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전쟁사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세력이 커지다 보면 이를 견제하는 게 또 나타나거든요. 옹카는 가만히 이걸 보고 있었을까요? 이 세력이 커지니까 옹칸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들이 좀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결국은 옹칸을 설득해서 옹칸의 아들들과 자무카가 징기스칸을 해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다. 그래서 징기스칸을 죽이려고 덮치는 일까지 벌어지죠. 캐레이트족과 자무카 연합군에 쫓긴 칭기즈칸의 승리보다 값진 패배. 국타산의 깃발 전투 속으로. 징기스칸 일생의 최대의 위기는 타치우드족한테 잡혀갔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캐레이트족이 징기스칸 공격했을 때였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우리 사돈 맺자고 해서 있었는데 덮쳐요. 근데 이제 누가 알려주죠. 그래서 온 부족민을 밤에 깨워서 재빨리 탈출을 합니다. 도저히 중과부적으로 상대가 안 되니까 산악지대로 도망을 가는데 결국은 따라잡혀요. 꼭 삼국지에서 유비가 조조한테 따라잡히듯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 유목민족 전투가 기병 전투란 말이에요. 그 평원에서 전투를 벌이잖아요. 근데 대병력이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우다 보면 부족 단위로 싸운다고. 그리고 저쪽이 우리보다 병력이 훨씬 많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꼭 얼음을 물통에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죠. 떨어져서 하나씩 녹잖아요. 네. 그게 점점 줄어들다가 다 녹아버리잖아요. 전투가 이렇게 돼요.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수가 많은 쪽에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면 싸우다 보면 자기들은 수가 적은 쪽 입장에서 포위가 되는 거죠. 평원이니까 상대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눈에 아군은 안 보이고 적군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는구나 싶죠. 그런데 이 문제는 몽골군은 다 말 타는 애들이라 이쯤 되면 미련 없이 튀어요. 그러면 얼음을 빼내면 남은 얼음은 더 빨리 녹겠죠. 그렇죠.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통제가 안 되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징기스칸이 자기가 그것도 최근에 자기 편이 됐던 망고트족의 전사라 길다르라는 애를 불러가지고 굽타산이란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으라. 내 깃발을 꽂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굽타산에 올라가면 적진을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진짜. 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흩어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 징기스칸의 편들이 깃발이 꽂혀 있으면 그 길에 해서
그 길을 향해서가 아니라 싸우고 있다.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이 몽고족은 이 튀는 게 문제예요. 안 튀고 거기서 녹더라도 버티는 거예요. 녹으면서. 그리고 그 굽타선에 올라갔던 길다르를 해치우려고 올라오는데 산 위에서 악착같이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다리우스 왕은 그냥 자기가 도망가잖아요. 왕이 먼저 도망가면 남은 부대가 지림을 하잖아요. 근데 리더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부하들은 버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 산에다 깃발을 꽂으라는 생각을 하는 이 판단력. 그리고 그 산에 깃발을 꽂으러 올라가는 부하가 있다는 거. 자기 동족도 아닌데. 그리고 그 깃발을 보고 도망가지 않고 싸우는 부족들.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 이게 전투가 끝나고 나서 비록 패배했지만 엄청난 동료의식과 자기들의 가능성을 가져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모르겠지만 그 압도적인 병력을 상대로 해서 버텨냈다는 건 그렇죠. 이긴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둔 그리고 거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 자각이 오는데 몽고군은 동질의 군대가 이렇게 부족 단위로 싸우기 때문에 사실 뭐 전략을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수만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은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몽고 사회에 어떤 새로운 전술로서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개념이 없어요. 몽고 사회는 무조건 내 편 많이 만들면 이기는 거고 내 편 많이 만들면 병력이 많아져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징기스칸은 늘 쫓겨다니고 소수였잖아. 소수로 다수를 이기는 전략을 몽골군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고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편의 질을 높여서 상대를 이긴다라는 것을 자기 부하들이 공유하게 하거든요. 이게 굽타산의 전투가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징기스칸의 군대를 보면 제국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적보다 병력이 많은 적이 없어요. 보통 1대3, 1대4로 싸워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격파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었나. 승리를 하지 않았어도 정말 오히려 더 하나로 뭉쳐지기 딱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절치부심해서 군대의 전술적 조직력을 다졌으면 이제 서륙전을 해야겠죠?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죠. 이제 옹칸하고는 절대 동맹을 맺을 수 없다. 배신자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거해야죠. 서력전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이 옹칸이 나이만족 진영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서 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끝내 타타르족, 나이만족을 차례로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몽골족 전체를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1206년에 칸에 올라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죠. 근데 여기서 사실 쫓겨서 도망갔다가 양이 늘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질적 변화로 와서 단숨에 이제 무패의 군대로 돌변해버립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저분하고 같이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적이 수가 많던 적던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원래 군대라는 게 특히 이런 냉병기 시절의 군대는 어느 쪽이 사기가 높잖아요. 그럼 이건 이 사기는 플러스 곱하기 뭐 알파 곱하기 알파 이렇게 돼요. 그 게임에서도 보면 사기가 떨어지면 군대가 패퇴를 해요. 사기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기 조절을 위한 군악대도 막 있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유목부족은 전술적 협력이 안 돼요. 그 전술적 협력을 통해서 5명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징기스칸이 성공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1대1의 전투에서는 정말 강했던 몽고의 전사들이 이제는 2, 3 이렇게 합해지면서 시너지가 되는 그 이제 전술 효과를 받게 되는 건데 그 전에 과연 그들은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싸웠을까? 어떠한 무기로 세계를 제패했을까? 한번 무기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목 기마 부족의 군대에서 징기스칸이라는 위대한 리더에 의해 몽골군은 강군으로 변모하는데요. 어떤 무기들로 무장했을까요? 자, 몽골군의 주력 무기는 유목 기마민족답게 각궁이었습니다. 즉 각궁을 장비한 경기병이었죠. 몽골군의 각궁은 짐승의 뿔과 힘줄 그리고 나무 등의 재료를 이어붙여 만든 복합궁입니다. 다시 말해서 2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복합궁은요 아주 살상력이 뛰어난 위력적인 무기였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300m 정도였지만 실전에서는 150m 미만에서 사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적 50m 앞까지 접근해서 질풍같이 말을 달리며 활을 쏘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기병 병사 1명당 활 2-3개 또 60개의 화살을 휴대했으며 화살은 보통 병사 개개인이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접 병기로는 기존의 직도 즉 칼날이 직선 형태가 아닌
외날 곡도가 쓰였습니다. 곡도란 휘어진 날을 뜻하죠. 이와 함께 짧은 손잡이를 가진 도끼, 블레이드형 철퇴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블레이드형 철퇴는 크기에 비해 명중했을 때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로 마상 위에서 적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무기나 말 고삐를 쥔 팔을 난타하는 용도로 사용했었습니다. 몽골군은 금속대 찰갑을 입기도 했으나 대개는 부정갑이나 층상형으로 만든 가죽 갑옷이 선호되었습니다. 층상형이라는 것은 여러 겹의 가죽을 겹겹이 덮쳐놓은 형태를 말합니다. 만들기 쉬웠던 점도 있었으나 층상형 갑옷이 화살에 대해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몽골군은 군화에 신경을 특히 많이 썼는데요. 군화 안에 쇠조각을 넣어 발을 보호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발 안쪽에 전체적으로 얇은 철판을 둘러서 쌓았죠. 화살 같은 게 날라왔을 경우에 관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방패는 칼칸이라고 불리는 소형의 둥근 방패를 썼습니다. 이 방패는 오래전부터 주로 동방의 기병부대가 애용했던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 방패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무기들은 몽골군 전투력에 있어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데요. 그 자세한 실체는 전사 분석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이 몽골군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몽골군의 특징부터 한번 전사 분석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군대는 결국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문제거든.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째는 그 연락병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역참제도 같이 50km마다 말 바꿔주면서 달려가게 하는데, 이거를 무전이 없던 시대잖아요. 네. 1000km밖에 군대를 통제를 해요. 이게 나중에 전쟁할 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옛날 군대가 1000km 떨어져 있으면 이게 별개의 군대예요. 중요하죠. 협력 작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자기 앞에 군대만 놓고 싸우는데, 이들은 1000km밖에 있는 군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휘어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상대가 안 돼요. 50km마다 있는 역참에 보통 말 한 400마리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전초부대가 전투를 하고 와서 그 400마리를 갈아타고 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새 말로 갈아타고. 또 하나 이 역참이 쉽게 말해서 대단히 근대적인 우편 시스템하고 비슷했어요. 명령을 내리면 그게 바람 같은 속도로 최전선까지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덕분에 사령관들이 짜증나지. 매일 잔소리가 날라와요. 어제 얘기를 벌써 들으셨대? 네, 막 이래.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규율이에요. 부족의 군대를 국가의 규율로 바꿉니다.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알렉산더 얘기할 때도 그런데 유목 군대들은 상대방을 죽이면요 그 물건 다 질 거예요. 그럼 바이킹도 그렇고 몽골군도 다 이게 약탈에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 그러니까 혹시 갑옷 입은 장군을 쓰러뜨리거나 뭐 좋은 거 가진 애를 쓰러뜨리면 활도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거를 바로 이제 벗겨서 자기 발에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가 이게 전투하다가 이 유목군대랑 싸우면 맨날 처음에 좀 지다가 이기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번에 약탈품 먹다가 다 지지부진하고 팀워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은 그걸 금지시켜요. 약탈품은 전투가 끝난 다음에 공정 분배해보라.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안 지키고 더 먹었다간 큰일 나니까 그런 거 엉망이 하고. 현재도 이제 십진법 단위로 아주 쉽게 구분해 놨어요. 기본 단위 10명 아르밧. 그 다음에 100명 존재를 우리가 자굿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000명의 민갓. 그 다음에 10,000명의 투맨. 근데 아르밧에 한 명의 병사가 적한테 잡히잖아요. 그럼 나머지 9명이 가서 구해와요. 그게 규율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의 아르밧은 대단히 강한 결속력이 있었어요. 그러겠네요. 얘 잡혀가면 우리 9이 지금 벌을 받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 10명의 아르밧은 보통 이제 친척이나 친인척이나 친구로 결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을 구하러 가다가 9명이 죽더라도 가야 한다, 네. 이런 건 그렇죠. 거죠? 한 번 벌 받는다잖아요. 그럼 잡혀가면 쟤 또 잡혔어. 야 가자. 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밧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이 교체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한 번 아르밧이 정해지면 그쵸. 걔네들이 계속 갑니다. 근데 이게 보병전에서 이런 전술을 가끔 독이 돼요. 왜냐면 이게 따로 놀거든. 생각해보세요. 보병전 있는데 10명이 뛰어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병에는 이게 좀 안 맞는 전술이기도 한데, 어차피 몽고는 기병전이고 기동전이고 이 어떤 단위의 자율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려놓는 거죠. 그 10,000명 단위의 편제가 있다는 건 10,000명 단위의 편제를 활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맷 몇 개 이렇게 딱 해서 작전을 한다. 그럼 명령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밑으로 쫙 내려가요. 와, 그 제1투맷과 제3투맷은 뭐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고 막 이게 명령이 전달이 되면 10,000명의 기마병들이 뛰어들어갔다라는 게 그러니까 연락 통제가 되는 10,000명은 저쪽에 10만 통제 안 되는 10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통제가 되는 군대가 초원이라는 건 한마디로 전술가의 낙원이에요.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편이 기동성을 앞세운 기마병이 있는데 얘네가 통제가 자유자재로 되면서 전술가의 낙원에서 마음껏 전술을 펼칠 수 있다. 이거는 뭐 전술가로서는 더할 수 없는 행복이거든요. 그 정말 터큐멘터리 전쟁사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전격전이라고 하는 것들, 롬멜 장군이 이제 활약하던 시절에 전격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전술을 다양화시키는 어떤 정말 좋은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몽고는 그때 당시에 이미 전격전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격전의 개념은 다 기병 전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전혀 적이 예상 못하는 시간에 예상 못하는 방법으로 예상 못하는 방향에서 세 가지의 기습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저건 속수무책이죠. 소름. 또 하나 이제 몽고군이 이제 새로운 적을 만났을 때는 항상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새로운 적을 만나서 격파한 다음엔 걔네 전술이나 무기를 그대로 흡수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성전을 했다. 유목민들 기병이 공성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중국인 공성기술자, 아랍인 공성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걔네가 공격하게 시켜요. 이런 어떤 전술적 유연함, 융통성 이런 게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몽고는 제국이 영역이 넓어질수록 점점 세계 최고가 돼요. 예를 들어 여기는 A라는 기술, 저 나라는 B라는 기술, 저 나라는 C라는 기술이 세계 최고다 그러면 자기가 세계를 점령하면 세계 최고 기술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킹도 그랬지만 몽고족도 자기의 원래 전통적인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받아들인다는 데 대해서는 바이킹이나 몽골족이 성공할 수 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죠. 대체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투력이 강한 어떤 부대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보면 세계관이 내가 부족한 건 받아들인다. 쇄국 정책을 펼치지 않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몽골군이 기본적으로 기병이잖아요. 유목민족에 의한 기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군한테 가장 최우선 선결 과제가 목초지였어요. 사람 먹는 것보다 말 먹는 게 훨씬 중요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었고, 심지어 농경민족을 공격했을 때 그 농경지를 갈아엎고 거기다 말먹이 심어요. 네, 그래서 말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는 몽골군의 편제까지 뒤집어 엎어버려요. 왜냐하면 최초의 몽골군은 경기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5마리 이상씩 데리고 다녔는데 제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목초지 찾기가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여러 마리 못 가지고 다니니까 이게 말의 수가 제한돼 버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몽골군이 중기병으로 바뀌어요. 말 한두 마리만 가져갈 수 있는 중기병 체제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병 같이 막 포위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활만 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쇄도해 들어가는 그런 기병의 역할도 하죠. 몽고 말의 특징을 보면 작아요. 조랑말이에요. 키가 한 130cm 정도밖에 안 돼요. 작네요. 그 말을 타고 가는 기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장시간 말을 타게 되면 말도 지치지만 사람도 지쳐요. 왜냐하면 위아래로 흔들리기 때문에. 몽골 말이 이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기수의 피로도가 현저히 낮았어요. 승차감이 좋은 그렇죠. 거군요. 서스펜션이 좋아. 승마감. 예. 네. 또 하나 이제 말을 고를 때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앞말이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비상시에 앞말에 젖을 먹으면서 갈 수 있었거든요. 말젖 먹으면서. 두 번째는 거세말. 왜냐하면 훨씬 지구력이 좋았어요. 거세말. 몽고군들은 그러니까 정말 말을 타고 자유자재로 위에서 식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달리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말젖을 먹으면서 달렸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요구르트 같이 말젖을 짜서 짜고 갖고 넣으면 이게 흔들리면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요거트가 네, 그래서 이게 열을 가도 안 상한대요. 근데 이제 흉노전쟁 때 보면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한문제가 느끼고 할마 그것에 대해서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이쪽 몽골 말은 정말 작고 뭐 어떻게 보면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저건 좀 보잘것없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이게 명마로서 훈련을 받은 거라면서요? 네, 특별한 훈련을 받았죠. 일단은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 재갈을 안 물렸어요. 그다음에 초원에서 또 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 찾을 때 말이 물을 잘 찾아요.
그러니까 말이 물 찾게 하려고 새끼 말을 한가운데다 놓고 밤에 새끼 말을 혼자 놔주게 돼요. 그럼 어미가 물 찾아야 되거든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물 찾고 해서 강한 훈련을 시켜요. 상당히. 이게 몽고군의 특징이 세계적으로 이런 군대가 없는데 극탄의 추운 지방도 점령하고 열대 지방도 점령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형든 다 점령하고 다 적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말도 적응해야 되고 사람도 적응해야 되는데 말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적응력을 키우는 거예요. 동물계의 아로니아. 예. 아로니아가 척박한 땅에서만 산다고. 그래서 몽고 그 사육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끓인 음식을 주지 않아. 그리고 전력 질주를 한 다음에 땀 뻘뻘 흘리고 제일 먼저 물 찾잖아요. 네. 3시간 동안 물과 음식을 안 줘요. 근데 끓인 음식은 왜 안 주는 거예요? 말도 그런 거에 맛들이면요 척박한 거 안 뜯어 먹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눈을 헤치고 뿌리를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빨 나쁘거나 그렇게 안 먹어보면 뿌리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찾아서 먹게 하고. 유럽 말들은 잘 해놓은 건초 같은 거 먹였거든요. 네. 그런 건초만 먹다가 전장터에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먹이가 없으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다음에 후방에서 말을 먹이를 위해서 건초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쉬운 되죠. 일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먹으니까요. 그렇죠. 말을 관리하는데 또 굉장히 이게 인력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일일이 못 하니까 어릴 때부터 먹을 거 물 마시러 갔을 때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지들이 사람이 통제를 안 해도. 그 줄을 어기거나 반항하면은 정말 채찍으로 때려요. 그래서 오래 못 사는 말은 밤에 무서워서 울부짖는 말. 왜냐하면 전쟁터에는 기도비익이 중요해요. 근데 말이 매복하러 들어갔는데 무섭다고 자꾸 버시럭거리고 이기냐고. 그래서 훈련할 때부터 밤에 떠드는 애는 낙오예요. 그리고 규율을 지켜야 되니까 아까 그 재갈 안 물리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밤에 야간 이동하거나 매복할 때 말이 이걸 안 물려놓으면 말도 불안하니까 수다 떤다고요. 그 말이 통해야 말한테 떠들지 마 그러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밤에 줄 서거나 할 때 떠들면 이래 놓으니까 얘들이 입을 안 벌리는 거. 약간 무섭기도 하네요.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네. 매복을 하거나 전투를 기다릴 때는 말이 흥분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다리를 다 묶어놔요. 예를 들어 지금 울타리 밖에서 적이 막 공격해 옵니다. 근데 기병은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럼 입에 재갈 물리고 말다리 다 묶어서 넘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적이 도망가면 추격 그러면 다리 풀고 이거 하고 타고 가요. 이동안 시간이 굉장히 놓치잖아요. 그렇죠. 몽고군은 이거 안 물리고 말다리 안 묶어요. 숲에서 그냥 같이 엎드려. 30cm 정도의 풀만 있어도 말하고 사람이 말 탄 채로 같이 엎드려서 매복을 해요.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 영화 요즘 가끔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그대로 유럽 군대에 다 퍼져요. 나폴레옹 전쟁 때 총알이 빗발치게 날라와도 말이 그대로 엎드려 있어요. 그거를 훈련시켜서 만드는 거를 몽고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몽고 말이 군마로는 세계 최고죠. 그러겠네. 힘든 거 버텨, 아무거나 먹어, 추운 거 더운 거 참아, 질서 지켜, 소리 안 내. 웬만한 사람보다도 낫습니다.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말도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된 그야말로 무적의 군대가 이제 대대적인 원정 준비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첫 원정 대상은 중국이었겠죠? 네, 이제 징기스칸은 중국 북서쪽 변방 지역이었죠. 그 서하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죠. 이제 거의 서하는 뭐 일방적으로 무너져요. 그때만 이제 남성은 아직 살아서 양자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데 징기스칸이 남쪽으로 중국을 먹을 거냐, 이 서쪽으로 갈 거냐 하는데 사실 징기스칸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된 계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이 당시 그 송나라가 쇄국 정책을 하는 바람에 실크로드가 막혀요. 그래서 소그드인이라고 그 실크로드의 상인으로 유명한 세력들이 있는데 이 실크로드에 있는 수많은 왕국들이 다 파산지경에 가는 거, 어떤 건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좀 이렇게 꼬드겼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몽고족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원종을 하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책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징기스칸이 왜 서쪽으로 갔냐, 뭐 그런 지구 끝까지 가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거길 왜 가겠어요. 다 실크와 뭘 찾아서지. 그래서 이제 바이킹이 무역로 개척하듯이 이쪽에서는 몽고족이 실크로드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하 뚫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난 게 이제 호라즘 왕국인데. 호라즘? 전 사실 머릿속에 호라즘이 뭐지? 전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지금의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있던 나라가 호라즘 왕국인데 이게 이슬람 왕국인데
이란도 일부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도 점령하고 당시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네.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해서 이 일대를 지배하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중앙아시아 유목기병들이거든요. 네. 터키계 유목기병들이라 어쨌든 뭐 우리도 몽고군하고 똑같은 애들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던 애들이고, 그리고 한참 이제 신흥 왕국으로 뜨고 있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정복 왕조였는데 여기 징기스칸이 다 정복할 마음은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서하를 정복한 다음에 우리랑 통상하자. 그랬더니 호라즘에서 사신들을 죽이고 쫓아버리고 그랬더니 징기스칸이 그 유명한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들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10만이 알 일이다. 아, 무서운 발언입니다, 이거. 그리고 몽고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은 모두 죽여라.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호라즘 정복 전쟁. 몽골군의 가장 완벽한 전술이 펼쳐진다. 호라즘 왕조의 군대도 기병 위주였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두 군대의 이 전투력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호라즘 군대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타지크족 기병하고 투르크족 기병이 있었어요. 투르크족 기병은 항상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항상 최강의 기병으로 꼽히는 군대였죠. 병력은 약 한 40에서 45만 정도였죠.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사가 가능했던 애들인데, 단 몽골군만큼 유연한 전술을 쓰는 데는 좀 부족했어요. 왜? 아무래도 중기병 위주였기 때문에, 중기병이면 아무래도 그 기동상에 약간 제약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몽골군만큼 유연한 전법을 쓰지 못했지만 일단 수적으로 압도적이었으니까 해볼만 했죠. 지금 저 사진이 호라즘. 예. 왜 이렇게 무서워? 약간 임모탈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네, 무서워요. 항상 그 페르시아 이란 계통의 군대의 특징이 면피갑이에요. 네. 얼굴을 가리는 그런 면피갑이 특징인데 그 전통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죠. 실제 전투에서 저게 상대방 겁주는데 굉장히 그 위력을 발휘해요. 근데 실제로 전쟁할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겁나잖아요. 그쵸. 막상 전쟁터에서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깃발 맞고 갑옷 번쩍번쩍하면 기가 확 죽어요. 반면 몽골군은 기병 한 12만에서 15만 그 사이였었죠. 한 3분의 4분의 1 정도네요. 아무튼 호라즘 군대가 압도적인 건 사실이었어요. 압도적인 거는 숫자인 거고 저희가 모두 알다시피 호라즘 군대는 핵 박살이 납니다. 처음에 마다들 주치를 보내가지고 북쪽을 쳐요. 저기 시르디리아 강 그쪽이라는 데로 북 치는데 이게 전쟁사에 처음 등장하는 전술인데 가서 휩쓴 다음에 목초지를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허. 아하. 그러면 이 수비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이 그 500km에 되는 지금 방어선을 쳤다고요. 아, 그럼 얘들이 아예 여기는 못 싸우는 구역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어디 집중해서 싸우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안 오고 이제 중앙과 남쪽으로 올 거다. 이쪽은 포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못 올 것 같던 그 북쪽 지역으로 군대가 와버린 거예요. 기만 전술을 사용한 거네요. 예상을 그냥 팍 뒤엎네요. 여기서 또 몽골군은 말뿐만 아니라 낙타를 이용합니다. 현지에서 보니까 낙타가 훨씬 사막이나 이런 데서는 기동성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량으로 낙타를 증발해서 낙타에 태워서 낙타를 가지고 또 기동전을 해요. 또 두 번째 아무도 생각 못한 전술을 하는데 이게 요즘 우리가 말했던 전격전인데 부대를 대여섯 개로 나눠가지고 일선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서 후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군대가 쫙 나눠져 갖고 후방을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전방의 군대를 무시해버리고 20만의 군대가 라인을 치고 있는데 그 500km의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저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서 호라즘 군대는 두 개를 착각을 하는데 쟤들이 어쨌든 흩어져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막 휘졌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여기만 단단히 지키고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는데 후방을 휩쓸어 버리니까 병력이 호라즘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40만인가 50만인데 진짜 동원한 건 20만이고 나머지 예비 병력이었거든요. 여기를 초토시켜 버리니까 30만의 예비 자원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저것들이 도대체 각자 흩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나씩 잡으면 되겠지, 언젠가 지쳐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몽고군은 아까 말한 연락을 한다고요. 이렇게 몇백 킬로를 들어가 후방을 뒤집은 다음에 자기들이 연락을 해서 어디를 모이는 거예요. 500km의 방어선이 모두 무너지게 되고 이젠 수도 사마르칸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싸울 군대, 예비군 다 날아갔는데 뭐 싸울 군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최정예가 그 칸글리족이라는 터키계 유목민이었는데 그 5만 명 정예는 사마르칸트에 딱 지키고 놔뒀었어요. 자기 도시는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몽고군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격파하고 마지막에 자기도 다 모인 거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부대도 다 지금 흩어지고 포위가 되니까 캉글리족이 어째 대세가 이게 틀린 걸 아니까 나가서 한번 돌파를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캉글리족이 이건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항복을 하겠다. 우리 니네 편에 들어갈게 그랬는데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데 싸그리 몰살시켜버려. 보통은 항복하면 받아주는데 네. 여기는 아예 이 수로를 파고 사람을 넣은 다음에 해서 그냥 생매장. 예, 그래서 몽고의 그 뭐랄까 잔인한 그 사례가 몇 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호라즘이에요. 이 호라즘 학살 사건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그 칭기스칸이 편지했다가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게 이때 시작된 말이 지금 사람들도 쓰잖아요. 네. 나 건드리지 마.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근데 이 공포 효과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해요. 나중에 이게 소문이 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많은 도시들이 싸우지 않고 그냥 항복해버리는 도시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호라즘 전쟁의 승리로 몽골군의 자신감은 오히려 더 하늘을 치솟게 됐는데 말 그대로 고 웨스트, 이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더 서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몽고군이 이제 진짜 간이 부어요. 그래서 그 무하마드 2세가 호라즘 왕인데 카스페로 도망가거든요. 네. 몽고군이 물에 약하니까 그 섬에 숨었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바로 그 제베와 수부타이를 불러서 무하마드를 추격해서 잡아라. 그 유명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보통 역사책에는 추격하러 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추격전이 아니고 저쪽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왕이 도망갔어요. 그럼 그냥 산으로 갔겠어요? 뭔가 뭐 동맹국으로 갔든 그렇죠. 어디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걔를 바이킹에 깔끔하게 삼아서 쫓아가면 가라는 소리예요. 이게 정복 루트를 절로 가라 하는 말이 쟤를 잡아라가 아니라 쫓는데 가다가 나라가 나오면 정복해라. 반항하면 정복하고 우리 편 되면 살려주고 하여간 가는 데까지 가라. 그냥 쫓아가봐. 그래서 제베와 수부타이가 서쪽으로 마구 이제 정복을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실크로드로 연결되어 있던 그 중앙 지역, 페르시아 지역까지는 이게 됐는데 이제부터 칭기스칸이 인류의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유럽 쪽으로 방향을 이제 잡게 됐는데 아쉽게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쯤에서 다음 화를 궁금하게 해놓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to be continue라고 하죠. 저희 후반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초원의 강자로 우뚝 서 세계를 바라보던 몽골의 위대한 별이 지다. 러시아, 동유럽, 이슬람까지 석권한 제국의 전성기. 칭기즈칸 후예들의 정복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1년이 걸리는 땅을 너희들에게 남겨준다. 이제 이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구나. 키예프까지 함락이 되면서 거기서 또 한 번 어마어마한 학살이 진행돼요. 우리가 늘 칭기스칸에서 주목해야 될 건 이 몽고군의 뭐 생존력, 뭐 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전술. 몽구다이라고 하죠. 항상 위장 후퇴주를 매번 거기에 걸려서 매번 박살이 나요. 나라 이름만 바뀐 줄 알았어요. 당하는 방법이 다 똑같거든요. 한마디로 바다를 건너지 않은 곳은 다 가져갔네요. 그렇죠.